정권 교체를 위해 불철주야 이고 계시는 문성근 중앙선대위 시민캠프 공동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조경태 의원께서는 이 참 어려운 부산에서 무려 3선을 내리 당선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선거에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계신데, 조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더 좋은데 제가 이렇게 일정을 맡게 돼서 참 송구스럽습니다. 40분간 얘기하라고 해서 줄여서 한번 그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12월 19일을 향해서 이제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2002년을 생각해 보면 노무현 후보가 부산 출신이면서 여기서 30%를 받았죠. 지난 4월 총선에서 우리 민주진영이 40%를 받았습니다. 또 경남이 38%를 받았죠. 그러니까 10% 정도 올라섰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대구에서 박근혜 후보가 70% 이내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에서 우리가 잘 국가 비전을 제시한다면 충분히가 아니라 완벽하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하고, 지난 총선에 40% 38% 이 정도였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50% 이상 넘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12년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보자면 크게 세 개의 시대 화두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하나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수출 입국 정책을 정하셨고, 그래서 대기업, 재벌 중심의 고도 성장 정책을 펼쳤는데 그것이 한계에 부닥쳐서 이제 새롭게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황에 빠져 있습니다. 유럽도 흔들리고 있고 그에 따라서 중국도 저성장에 빠졌습니다. 우리 경우에 최근 보도를 보셨죠. L자형, 그래서 3, 4분기에 불과 1.5% 성장을 하면서 장기 침체 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신성장 동력을 어디에서 찾을 것이냐. 그러니까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남북 적대 정책이 전혀 효과가 없었고, 이제 다시 민정부 10년의 정책대로 남북 교류 협력을 확대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지점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무당파가 대단히 확대된 지금 시점에 지금 계속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 사이에 정치 혁신, 정당 혁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 이 무당파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정당 혁신을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루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과도이고 또 새누리당과 명백한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늘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식민지에서 독립된 나라 중에서 이만큼 경제를 발전시켰고 민주주의를 이만큼 빠르게 발전시킨 나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한국 해방 직후 그다음에 한국 전쟁을 생각해 본다면 그때는 생존이 문제였습니다. 안보가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경제가 성장되기 시작했고 세 번째 단계로 민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2012년 지금 우리는 압축된 경제 성장과 민주화의 후유증을 깊게 앓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경제 민주화와 그다음에 그 정치 혁신을 통해서 극복해내야 되는 그런 과제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에 있어서 압축 성장의 후과를 우리가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은 부자 감세를 통해서 대기업, 재벌들에게 사내 유보금을 축적시키고 그걸 재투자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서민도 더불어 산다. 일종의 낙수 효과라는 논리로 모든 경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혀 실효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경제 정책으로 너무 복잡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으면 아주 간단하게 이해를 드리겠습니다. 예컨대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희 씨가 그 삼성전자에서 2만 원을 법니다. 이익이 2만 원이 납니다. 노동자가 10,000명입니다.
그런데 노동자 10,000명에 대해서 최저생계비는 1원 50전인데 10,000명에 대해서 1원씩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건희 씨가 10,000원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 10,000원이 추가 이익이 생겼습니다. 30,000원이 됐습니다. 이랬을 때 이 10,000원을 어떻게 지출할 것이냐. 이게 근본적인 경제 정책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10,000원을 노동자 10,000명에게 1원씩 더 주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10,000원을 모두 이건희 씨가 갖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극단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건희 씨는 10,000원을 벌어서 아무리 삼시세때를 철갑상어를 먹는다 하더라도 생활비가 1,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9,000원은 예금하죠. 근데 노동자 10,000명 경우에는 생활비가 15,000원인데 최저생계비가 1원인데 1원 50전인데 1원밖에 주질 않기 때문에 한 끼는 라면 먹으면서 겨우 버팁니다. 근데 이분들께 월급을 2원을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월급이 더 오르겠구나 라고 예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1원 2원을 다 소비하게 됩니다. 가끔 외식도 하게 되고요. 월급이 올랐으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이건희 씨에게 10,000원을 다 줄 경우는 예전에 9,000원 예금하다가 19,000원을 예금하게 되는 거죠. 노동자 10,000명에게 2원씩 월급을 주면 저축이 늘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60년대에 채택한 것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재벌과 대기업에게 모든 힘을 몰아줘서 그걸로 재투자가 이루어져서 거기 공장을 지면 그 다음에 고용을 하게 되고 그러면 국민들도 더불어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였죠. 이게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는 어느 정도 작동이 됐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원래 우리가 저개발 국가고 공장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산업을 확산해 나갈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삼성그룹 경우에는 원래 그 제1제당 아닙니까? 설탕 만들고 제1모직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막 전자까지 이렇게 커갔고 현대그룹 경우에는 건설회사 갖고 있다가 조선소 만들고 중공업 만들고 자동차 만들고 이러면서 계속 공장을 지었으니까 당연히 그게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론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71년 대통령 선거 때 김대중 후보께서는 뭐라 그랬냐면 재벌 중심의 고도 성장은 당장은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모순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대기업 중심만으로 갈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탄탄하게 해서 이 중소기업 1,000개, 10,000개가 한 개 대기업과 연계돼 가지고 피라미드 구조로 가야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71년 대선 때. 소위 그게 대중경제론이었습니다. 근데 실패함으로 해서 그 박정희 대통령의 수출 주도형 재벌 중심의 고도성장 정책은 우리나라에서 단 한 번도 변화 없이 쭉 이어져 왔던 겁니다. 그래서 한때는 우리가 대만보다 높았습니다. 대만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를 성장시켰거든요. 그러다가 IMF를 당하고 그 이후는 지금 대만이 우리 경제보다 더 나은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60년대부터 재벌 중심의 고도성장 정책이 97년 IMF를 불러오고 말았던 거죠.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대기업들 간에 재벌들 간에 과당 경쟁이 벌어진 겁니다. 뭐 포항제철이 있는데 뭐 철강을 또 만들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있는데 삼성자동차도 들어오고 현대중공업이 있는데 대우중공업, 삼성중공업이 들어와서 중복 과잉 투자를 하면서 결국 국가 부도 사태를 만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97년에 우리가 IMF 식민지가 됐습니다. 새누리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 그래서 그때 IMF가 우리에게 강요했던 것은 뭐냐면 크게 보면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음껏 해고할 수 있게 하라는 거였습니다. 그 이전까지는요. 97년 이전까지 우리나라에 비정규직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알바하다가 회사에 들어가면 평생 직장이죠. 일본이 평생 직장 제도를 썼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한 번 회사에 들어가면 앵간히 뭐 헤쳐먹기 전에는 안 잘리고 끝까지 다닐 수 있었죠. 그랬는데 97년에 마음껏 해고하라.
이거 하나. 두 번째는 금융시장과 주식시장을 전면 개방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 자본들이 들어오면서 회사에게 뭐를 요구하느냐.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경영진에게 이익을 최대화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있는 직원들이 평생 이게 내 직장이고 내 가정이다라는 생각으로 같이 성장하던 과거의 생각 그게 있었는데 그걸 다 깨고 평생 직장이고 없고 그냥 그때그때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마음대로 자를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정리해고가 무자비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익을 극대화하려다 보니까 일종의 사내에서 하청을 하는 거죠.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사내 하청을 합니다. 지금 울산의 현대자동차에 지금 송전탑에 비정규직 2분이 올라가 있죠. 10년 전에 이를 정규직화하라고 법원에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재벌 중심으로 고도 성장을 하고 이익을 많이 만들라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뭐 섬유 공장 짓고 뭐 자동차 공장 짓고 이럴 때는 공장을 지을 게 많았어요. 산업 분야가. 근데 이제 전자 반도체 이래서 갈 때까지 가고 나니까 더 이상 투자할 데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지을 공장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됐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의 손자가 지금 사장을 합니다. 이병철 회장의 손자가 회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삼성 경우는 자식이 좀 적죠. 현대그룹 경우에는 아들이 10명만 넘습니다. 그러면 정주영 회장, 그 다음에 마누라, 아들 10명에 처가까지 이 사람들 모두 다가 뭔가를 하게 해주려면 회사의 종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새롭게 투자할 분야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중소기업의 뒤통수를 쳐서 뺏어서 거기 사장을 하든가. 골목 상권에 들어가서 커피집 체인, 빵집 체인 이런 걸 해서 그들에게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뭔가 사장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 경제는 딱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없어요. 우선 정규직 800만, 비정규직 800만, 거기다가 자영업자 800만, 그다음에 특수고용직 250만. 특수고용직은 뭐냐면 간병인, 요구르트 아줌마, 배달, 택배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특수고용직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와 계약을 해서 자기가 영업 주인으로서 계약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노동자나 마찬가지인데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자 대우조차 받을 수 없는 비정규직보다 어떻게 보자면 더 어려운 이런 분들이 250만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남편 3분의 1이 정규직, 3분의 1 비정규직, 3분의 1 자영업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수입이 부족하니까 우리 또 여성분들이 다 일자리 나가시죠. 그런 상태면 이제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도시락 싸줘야 되는 거예요. 또 새누리당이 집권하고 있는 데는 의무 급식을 또 거부해요. 부산도 일부밖에 안 됐죠. 2중 3중의 고통이 지금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 계신 분들 부울경 또는 대구 경북에 있는 많은 60대 70대 분들께서는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을 그리워하시나 이거죠. 하나입니다. 실제로 60년대 70년대에는 공장이 없었기 때문에 재벌이 돈을 벌며 공장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얻었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국가가 10%를 성장하면 나도 8%는 월급이 올랐습니다. 60년대 70년대는.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아이고 박정희 대통령 때가 좋았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공장이 다 지어져 있고 한계에 딱 부닥친 상태에서 재벌들이 이익을 최대화한다 라고 하면서 자르기 시작을 하니까
비정규직으로 고용을 하고 사내 하청을 하면서부터 이렇게 서민의 삶이 고통스럽게 된 거죠. 그러면 2007년 대선을 한번 되돌아봐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명박 박근혜 후보 두 사람이 민주정부 10년이 경제를 죽였으니까 우리가 살리겠다. 방법은 줄푸세다 그랬어요.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질서를 세운다. 남북 퍼주기를 하지 않고 상호주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경제 죽였나 민주정부 10년이? 대한민국 경제 제일 어려웠던 때는 물론 50년대 보릿고개 말고요. 제일 어려웠을 때는 새누리당이 집권하고 있던 97년에 대기업들을 규제하지 않아서 이들이 과잉 중복 투자를 해서 IMF를 불러들일 때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잘렸으니까요. 그때 96년도에 우리 개인당 국민소득이 10,000불이 넘었거든요. 97년에 7,800불로 떨어집니다. 그거를 우리 국민이 장롱 속에 금부치를 꺼내다가 국민의 정부 시절에 3년 만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 12,000불이 됐고요. 노무현 정부 끝나던 2007년에 22,000불이 됐습니다. 딱 3배 됐습니다. 10,000불에서 20,000불 가는데 대한민국 7년 걸렸습니다. 미국이 10년, 독일이 13년 걸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빠른 세월에 극복해낸 거죠. 참여정부 5년 평균 경제성장률이 4.2%입니다. 국민의 정부 5.1%. 지금 이명박 정부 3.1%입니다. 그러면 민주정부 10년이 경제 죽였다. 거짓말 아니에요. 우리가 10,000불에서 20,000불 가는데 7년 걸렸는데 미국과 일본이 15,000불 그 소득 수준 시절에 평균 경제 성장률이 3.5%였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굉장히 좋았던 경제였던 거죠. 그런데 완벽한 사기, 이명박 박근혜 후보와 조선일보가 국민을 향해서 끝없이 저주했던 민주정부 10년이 경제 죽였다. 이 완벽한 사기가 왜 먹혀들었을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MF 때문에. 나의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 일자리를 구할 수 없으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잘 살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잘 살게 해줄래나 보다. 이러고 압도적으로 뽑아준 거죠.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은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재벌이 무한 확장하는 걸 막았어야 됩니다. 일자리의 90%를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면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 육성했어야 돼요. 근데 재벌이 뒤통수 쳐요. 가격 후려치고 기술 뺏어요. 그 다음에 비정규직을 빠르게 정규직화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돼요.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줄여가려고 노력을 했어야 돼요. 그리고 재벌들, 대기업들이 세금을 좀 많이 내서 어려운 분들이 살 수 있도록 복지를 확대했어야 돼요. 완벽하게 180도 까꾸로 간 겁니다. 참 나쁜 사람들이죠. 참여정부 시절에 전경련에 조사한 자료를 보면 대기업들한테 물어요. 왜 투자를 안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1위, 투자할 데가 없다는 겁니다. 투자할 데가 없다. 세금이 많아서 이건 5, 6위밖에 안 돼요. 1, 2%밖에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니까. 그걸 알고 있었어요. 이 새누리당 정권에서는 대기업이 돈을 더 많이 벌어봐야 투자하지 않는다는 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무려 5년 동안 80조를 깎아준 겁니다. 세금을. 원래 계획대로 가면 90조를 깎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 70% 이상이 하지 말라는 4대강 삽질에 23조를 때려붓습니다. 우리 부산 먹을 물 때문에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근데 멀쩡히 흐르던 낙동강을 왜 낙동 호수로 만드냐고. 녹죠 그냥. 먹을 수가 없게 만들어 놓잖아요. 완벽하게 까꾸로 간 겁니다. 부자 감세 80조는 말이죠. 거기다가 부자 감세 80조에다가 4대강 23조 뭐 이렇게 쏟아붓다 보니까 국가와 공기업 부채가
410조가 됐거든요. 늘어난 게. 그러면 이자만 치면 20조입니다. IMF 때 대기업을 부지하느라고 공적 자금 형성했던 게 160조였거든요. 참여정부 4년 차까지 그거 갚았어요. 민주정부 9년 걸렸습니다. 그거 갚느라고. 7조 4년 차에. 복지를 확대하려면 돈이 없어서 못했어요. 400조면 이자만 20조거든요. 원리금을 400조를 뭐 한 10년에 갚는다 그러면 40조 아닙니까? 그러면 원리금 40조, 이자 20조면 60조입니다. 60조면 2천만 원 받는 연봉 일자리 300만 개입니다. 비정규직 그냥 정규직으로 다 바꿀 수 있는 돈이에요. 이걸 이렇게 무참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후보께서 일자리에 모든 것을 집중하겠다. 이게 이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적어도 배고프지 않고 제때 밥 먹어야 되고 몸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고 자식 새끼는 공부는 시켜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대학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왔으면 일자리가 있어야 뭘 해보죠. 저도 지금 대학가 다니면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뭐 아프니까 청춘이라고요? 개소리 하지 말라 그래. 꿈이 많으니까 청춘이죠. 그런데 28살, 29살 된 애가 졸업을 안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겁이 난대. 그래서 사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군대 갔다 오고 휴학하고 그래서 졸업을 안 하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입학 동기들이 연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연락하면 뭐라 그럴 거예요? 일자리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절에 들어가서 구급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급 공무원. 근데 구급 공무원 시험 공부하고 있다는 말을 하기가 창피해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합격된 다음에는 내가 어쩔 수 없었어. 뭐 어떻게 하냐? 먹구멍이 포도청인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직 붙지도 못했어. 말을 못해. 저도 북구에서 다니는데 저 구멍가게 사장 엄마가 절 붙잡고 우시더라. 내 딸아이가 교대 나왔는데 지금 3년째 임용고시를 보고 있다 이거예요. 안 됐다 이거예요. 아들은 동아대학 댕기는데 저것도 한심하다. 그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어떻게 살게 좀 해달라 이거예요. 소용없습니다 이제. 재벌이 아무리 벌어봐야 삼성전자가 이 스마트폰으로 뭐 분기별로 뭐 몇 조를 벌어봐야 이게 국민 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재벌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 첫째, 공장에 투자, 공장을 만들어서 일거리를 만들어줄 거예요. 아니면 그거 못하면 세금이라도 내서 어려운 분들이 살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재투자 안 해요. 두 번째, 세금. 뭐 세금 많이 낸다고요? 도요다가 법인세 30% 냅니다. 현대자동차 18% 내고요. 삼성전자가 12% 냅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재벌과 대기업 중에서 세금이 이 정도로 낮은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동안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해서 60년대부터 지금까지 50년 동안 우린 왜 대기업과 재벌이 성장하기를 그렇게 학수고대 했냐 이거예요. 같이 살자고 한 거 아니냐 이거지. 이거를 다시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수출 주도형 재벌 중심의 고도 성장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 됩니다. 정리해고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줄여야 됩니다. 국공기업, 국영 또는 공영기업부터 비정규직을 빠르게 정규직화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나중에는 비정규직이 많도록 해야 됩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보호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청년 고용 의무 할당제 같은 거를 도입해야 됩니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소상공인 고유업종을 도입을 해서 골목상권을 보호해야 됩니다. 대형 유통 매점들 이거 지금 신고자인데 허가제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서민의 삶을 보호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핸드폰이 이제 필수품이 됐죠. 근데 이 문자나 가입비나 이런 거 소용 필요 없거든요, 사실.
기술이 이미 갔기 때문에 그런 거 대폭적으로 낮춰줘야 됩니다. 거기다가 어찌됐든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졸업자 88%가 대학을 가기 때문에 이 대학은 이제 거의 그 필수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 대학 등록금도 그야말로 복지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 국공립은 반값을 하겠다. 그리고 사립학교 경우에 사내에 있는 누적된 그 보유금들을 푸는 조건에 따라서 사립대학도 차츰차츰 대학 등록금이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재벌은 그럼 땅 파서 하냐? 뭐 어쩌라는 거냐? 이거죠. 그죠? OECD 기준에 맞는 정도라도 부담을 하라. 적어도 대기업이면 대기업답게 굴어라.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거는 87년의 6월항쟁 후에 7, 8월에 노동자 대투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기억하시죠? 근데 그때 그 전까지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뭐 쟁의를 한다 그러면 빨갱이라고 그렇게 신문에서 조져댔거든요. 그랬는데 실제로 그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서 노동자의 월급이 60%까지 올랐습니다. 갑자기. 그랬는데 부도난 대기업 없었고요. 대신에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탄탄하게 형성이 됐고 그 소비력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그때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국민들이 도대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 모든 세대가 10대는 지금 어머니들께 사교육비 부담해달라는 게 미안해서 죽을 지경이에요. 20대 지금 대학 다니는 애들은 이거 이렇게 많은 대학 등록금 내고 꼭 다녀야 되나? 일자리도 없는데? 이것 때문에 고민하죠. 사랑하는 연인에게 결혼하자고 말을 못합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결혼해요? 집값이 비싸서 집을 못 구해요. 어거지를 했다 쳐. 보육비 때문에 애를 못 낳아. 이게 세계 출산율 최저죠. 거기다가 40대만 넘어가고 일자리 잘릴까 두려워. 부산일보 얼마 전에 일면 톱으로 나왔더만요. 55년생 직장 나온 분이 재취업하려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경비원밖에. 그나마 자기는 160만 원 받는 그거를 얻은 게 너무나 다행이다. 이러면서 자식들은 대학 가죠. 그럼 그 등록금 대느라고 노후 대비를 못해. 그리고 덜프덕 노인이 된 거예요. 어떻게 살아? 그 노인 자살률 세계 1위 아닙니까?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갈 것이냐. 이게 핵심적인 거죠. 모든 노력을 일자리 창출해 주겠다. 두 번째는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 이게 문재인의 약속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이 직장 다니다가 잠시 놓쳤을 때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게 복지 확대인 거죠. 국민의 정부 시절에 기초수급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는 분들이 없어졌습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했습니다. 10만 원밖에 못 드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누리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 국가 부채를 늘려서 못 늘렸어요. 그거 이자 갚느라고. 그거 임기 5년 동안에 2배로 늘리겠다 지금 약속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육을 국가가 책임진다.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 위에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대우를 낮게 하겠다. 그 다음에 노인 건강에 대해서 보호제도를 만들겠다. 그리고 국민 모두 다가 연간 의료비가 100만 원 이상 넘지 않게 하겠다. 넘는 거는 의료보험에서 처리하겠다. 등등에 대해서 지금 깨알같이 정책을 발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다 말씀드린 건 시간이 없으니까 홈페이지 또는 문재인.com에 들어가면 자세히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다 좋은데 그럼 얘기하실 거 아닙니까? 이거 복지 포퓰리즘 아니냐? 어떻게 그 돈을 마련할 건데? 첫 번째, 이 부자 감세 80조 철회합니다. 그리고 대기업, 초대형 기업의 법인세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이 4대강 삽질 같은 쓸데없는 그 토건사업 없앱니다. 국가 예산을 타이트하게 빡빡 조여서 그렇게 하면 10%에서 15% 정도 절감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재원을 마련합니다. 지금 박근혜 후보 경우에는 똑같이 얘기합니다. 재벌 규제,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로 할 거냐는 얘기가 없어요. 개인소득, 개인에 대한 부자 감세는 철회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대기업에 대한 감세는 철회하지 않겠답니다. 그리고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극력 반대하는 이한구 씨가 원내대표고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김종인 씨가 옆에 있는데 둘이 180도 다른 얘기하는데 박근혜 후보는 두 사람이 똑같은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참 이 머리 구조가 편한 사람입니다. 완전히 근본적으로 사기예요, 이건. 뚜렷하게 유권자들께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부에서 계속 국민들 전체가 좀 낮게 가자면 복지가 확대돼야 되는데 이걸 신성장 동력 없이 무한정할 수는 없지 않냐 이거예요. 어떻게 성장을 할 거냐 이게 또 관건입니다. 그 마지막 유일한 탈출구 남북 경제교류협력입니다. 새누리당이 그렇게 존경하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도입부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출지향, 재벌 중심의 고도성장을 펼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97년까지 IMF 때까지 지금 그리고 2012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방향선회 없이 그대로 온 거예요. 50년 동안. 그래서 우리는 그냥 통상국가입니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이거는 과거를 한탄해봐야 소용없어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기여했느냐 안 했느냐. 기여했죠. 보릿고개 넘었으니까. 그런데 그 기여 방법이 이대로 가면 끝에서는 어려움이 온다. 재벌 중심의 고도성장은 끝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확대해야 된다고 71년 대선에 한번 경쟁을 해봤는데 졌단 말이에요. 한 번도 수정 없이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박정희 대통령은 그러면 그렇게 무리한 고도성장을 펼칠 수밖에 없었나? 본인이 워낙에 화려하게 변절을 하셨기 때문에 국민께 보여줄 수 있는 거는 경제성장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가 경제성장은 잘하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60대, 70대 분들께서 그 향수를 갖고 계신 거죠. 그때. 그러니까 그때 그 향수, 그거는 향수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해 드려야 돼요. 다만 그때는 저개발 국가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투자할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 다시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오는 거를 기대하지 마라. 지금 와도 안 된다. 이제는 중소기업을 키우고 노동자도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런데 그 성장 마지막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남북관계가 박정희 대통령께서 통상국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섬나라입니다. 삼면이 바다고 한 면이 휴전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수출입을 바다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과 돈이 많이 듭니다. 부산에서 신발 만들어서 북경시장까지 가는데 45일 걸립니다. 그런데 이거를 철도를 연결한다 쳐요. 그러면 부산에서 KTX에 실으면 딱 하루 만에 갑니다. 통관 이틀 걸려요? 3일이면 북경시장에 도착합니다. 우리 국가 경쟁력이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왜 지난 세기에 일본이 한반도를 침공했느냐? 그들이 섬나라로서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대륙국가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원래 대륙국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아시아, 유럽 그러면 다른 대륙인 것 같지만 붙어있는 대륙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아시아와 유럽, 지구상의 가장 거대한 대륙의 출발지입니다. 특히 부산은 이 물류의 장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미 준비가 다 끝나 있는 도시입니다. 노무현 해수부 장관이 북한을 재개발하기로 하고 참여정부 때 강서구의 신항만을 대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신항만 배후철도라는 걸 만들어서 해안부터 산랑진에서 경부선에 연결됩니다. 그거 왜 해놨냐? 남북철도가 연결될 때를 대비해서 했던 겁니다. 1000만 평 국제물류단지 그래서 지정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관계 딱 단절되니까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저거 종북 좌파냐 이럽니다. 그죠? 저도 지난 4월 총선에 어마무시 들었습니다. 그 얘기. 뭐 대놓고 해 대놓고. 저 애비부터 빨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만이 부산이 살 길이다. 부산이 살려면 그걸 해야 된다. 자, 여기 천혜 항구 있죠. 남북철도 연결해서 부산발 KTX가 유럽까지 간다. 중국, 러시아 거쳐서 유럽까지 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일본에서 중국에 수출하는 모든 물건이 신항만으로 옵니다. 그리고 중국과 주류 교역하는 업체들이 부산으로 이주해 오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일본은 뻑하면 지진 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물류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죠. 신항만은 당연히 가덕도로 가는 겁니다.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가덕도 유치 시민운동 모임이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분들께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재인을 당선시키라는 겁니다. 다른 지역하고 그거 놓고 신랑이 할 이유가 없어요. 철도만 연결하면 당연히 가덕으로 온다 이거죠. 그런데 저거 종북 좌파냐 그래요. 그냥 막바로 쳤습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오해하고 계신 게 뭐냐면 남북관계는 민주정부 10년이 한 줄 알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하신 줄 알아요. 다 그렇게 하시죠? 아닙니다. 그건 누가 맨 처음에 한 거냐면요. 92년도에 노태우 대통령이 시작했습니다. 대구 출신, 육군 대장 출신, 종북 좌파가 한 거죠. 그게 뭐냐면 89년에 문익환 목사가 평양에 가서 김일성 주석을 설득합니다. 거기서 고려연방제를 주장하거든요. 고려연방제는 뭐냐면 남한의 정부가 있고 북한의 정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앙에 외교와 국방을 관장하는 고려연방 국가를 만들자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문 목사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우리는 이념으로 분단돼가지고 한국 전쟁을 치렀는데 어떻게 외교와 국방을 합치냐. 그거 굳이 하세월이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일단 사람이 죽어간다. 이산가족들이. 일단 이산가족부터 만납시다. 문화교류합시다. 경제교류합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거기에 동의가 된 겁니다. 89년에. 그 동의에 따라서 노태우 대통령이 92년에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노태우 대통령 그걸 왜 했냐 말이에요. 그 당시 기억해 보세요. 그걸 보고 북방정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소련하고 국교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국교를 맺기 위해서 30억 불을 퍼줬어요. 생으로 30억 불. 근데 당시에 민주당이 그걸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냐? 일단 소련 그 당시가 80년대 말에 동굴아파가 붕괴해요. 소련이 흔들거려요. 중국이 자본주의화 하겠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 한국은. 바로 옆에 중국이 있어요. 지구상 인구의 4분의 1이 살아. 저개발 국가야. 저기와 교류를 해야 우리가 장사를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북한하고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으니 그들의 배후에 있는 소련과 중국과 먼저 교류를 튼 겁니다. 그걸 하려고 30억 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당연히 반대를 안 하는 거죠. 그거 옳은 방향이다. 30억 불은 좀 세지만 뭐 어쩌겠냐 이미 줬는데 이거 반대 안 했어요. 거기랑 국교 정상화가 되는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남북 대화를 해서 남북 간의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을 쓰려고 성공했죠. 중국 지금 우리나라 수출 액수의 8%가 일본, 10%가 미국,
중국이 25%입니다. 이만큼 중국 시장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이제 철도만 연결하면 어마무시하게 경제적인 이득이 오는 거죠. 두 번째는 남쪽의 기술과 자본, 그 다음에 북한의 노동력을 합쳐야 됩니다. 이게 개성공단입니다. 삼덕통상이라고 부산에 신발업체 있거든요. 이를테면 부산에 있는 신발업체들 다 노동집약으로 다 노동력이 올랐기 때문에 동남아로 싼 임금 찾아갔다가 중국에 갔다가 뒤통수 맞고 지금 다 돌아와요. 그런데 그 어차피 폐업할 공장을 뜯어서 개성으로 가져가자 이거예요. 그 개성의 월급이 120불입니다. 우리 돈 12만 원입니다. 남한에 10분의 1도 안 돼요. 떼돈을 버는 겁니다.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업체는. 임금 5천만 불 주고 5억 불어치 물건 만들어 와요. 그럼 그걸로 돈을 벌어서 부산에 있는 공장을 현대화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몇 배 버는 겁니까? 세 번째는 북한의 지하 자원을 써야 됩니다. 우리는 강원도 탄광 다 문 닫았죠. 북한에 현재 깔려있는 지하 자원 현재 가치 1경 1천조입니다. 요새는 이 전자에 히토리가 필요하거든요. 이거 무기거든요. 히토리도 한참 많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유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유전. 깔려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탐사를 못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이 돈이 없으니까 우린 못하고 있었고, 그런데 만주에서 유전 개발에 성공했어요. 중국에서. 그랬는데 그 지층 구조와 똑같은 지층 구조 신의주 앞바다에 있는 거예요. 매장 추정량이 1경입니다. 요새 반띵 정신에 따라서 경제효과 5천조라고 쳐요. 1년에 우리가 100조 수입하거든요. 50년 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왜 하느냐? 조선일보가 현대자동차가 파업하면 뭐 일주일 만에 무슨 뭐 회사 손해액이 5천억이다 이러고 계산해냈잖아요. 이건 뭐 계산해보라고 그래요. 남북관계를 개선하면 대한민국 경제에 얼마나 이득이 될까? 계산이 안 돼요. 이거는 너무 많아서. 그런데 대결 국면으로 들어가서 남북관계를 단절한 거죠. 남북관계 단절하면 북한은 식량 자급이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굶어 죽지 않으려면 중국하고 교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 있는 그 소중한 지하자원 채굴권이 차례로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난달에는 북한 전역의 지하자원 탐사권이 중국에 넘어갔어요. 그러면 지금 새누리당이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새누리당이 그렇게 폐지를 반대하는 국가보안법에는 북한 땅은 반국가단체가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그런데 미래의 그 어마무시한 그 경제적인 이득을 다 도외시하고 왜 우리 영토의 반을 잘라서 중국에 거저 갖다 바치냐 이거예요. 이완용은 돈이나 받았지. 이게 뭐 무식한 반민족적인 매국행위냐 이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명박 정부가 일본하고 한일 군사협정을 맺으려고 몰래 맺으려고 그러니까 들켰잖아요. 국민들이 뭐 하자는 짓이야! 이렇게 오마! 몰라요! 이러고 주워 담았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박근혜 의원은 협약에는 찬성하나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원했어요. 그래서 북중러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쟁투 구조를 짜기를 원했어요. 이거를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도 거부했어요. 그런데 동서 냉전 구도가 깨지면서 우리는 미국도 이용해야지만 중국도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동북아시아의 균형국가론이라는 걸 만든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는데 이거를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이 균형자를 포기하고 미국이 중국과 적대 정책, 견제 정책을 하는데 몸을 실어버린 거예요. 이게 새누리당 정권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도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남북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실용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은.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막 설명해 줬어요. 30분 정도 만났다고 그래요. 4번 동안 카카오를 씁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했냐? 조선일보가 공격하니까. 이 반공이라는 것, 그거를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걸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지금 NLL 갖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 NLL은 노태우 대통령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건 너무 기니까 생략을 하고 NLL에 대해서 웬만큼 아실 테니까. 박근혜 후보가 뭐라고 하더라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은 본인이 국가 경영을 하면서 국가 미래를 이렇게 봤어요. 물론 영구집권해야 된다는 그 독재자의 심성이 문제였는데 전략을 갖고 갔어요. 그 전략을 갖고 가려면 재벌 중심의 고도 성장을 하려면 노동자 빨갱이, 복지 빨갱이, 남북관계 빨갱이 이렇게 공격을 했어야 돼요. 그 사람은. 그 양반은.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의원은 뭐냐?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의도를 가지고 국민을 세뇌했던 그 내용,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노태우 대통령은 국가 경영 차원에서 북방 정책이 옳다, 그래서 했는데 이 두 분은 그게 없는 거죠. 절대로 남북관계 개선은 못합니다. 새누리당 정권은.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세력의 절반 정도가 조선일보 중심의 극우파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점을 열심히 유권자분들께 설명을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가 정치혁신입니다. 이 정치혁신의 내용 가지고 결국 후보 단일화는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걱정하지 마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 정치혁신의 내용은 뭐냐? 핵심은 이겁니다. 그동안 민주주의와 경제가 우리는 발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구상에 우리만큼 빠르게 되는 데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과정에 광범위한 무당파가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새누리당 지지, 민주통합당 지지가 있고 중간에 무당파가 있어요. 이 무당파는 세 종류입니다. 그동안 독재 정권이 끝없이 세뇌해서 정말 정치를 모르는 분들. 두 번째는 정치에 관심은 있는데 정치 혐오증에 걸려있는 분들. 세뇌에 의해서. 세 번째는 정치 혐오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치에 참여할 의사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정치가 내 삶을 규정 지으니까. 그런데 정당에는 안 들어가 있다. 또는 민주통합당이나 새누리당은 말도 안 되고 민주통합당이 너무 낡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는 진보적 자유주의자라고 부르는데 이 양반들이 1월 15일에 민주통합당이 만들어질 때 통합됐네, 혁신한다네, 그러니까 확 모였다가 4월 총선까지 가는 과정에 다 빠져나간 거예요. 실망을 한 거죠. 그분들이 안철수 교수를 띄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과 함께 힘을 합쳐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 문재인 후보가 얘기하시는 기존의 민주통합당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오프 정당이라고 부른다면 인터넷과 SNS를 탑재하는, 그래서 기존의 오프 정당과 온이 결합된 네트워크형 정당이 만들어져야 그 무당파들과 함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앞으로 정당 정치혁신의 핵심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공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국민들께서 참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왜 집권 5년 차부터 그렇게 끝없이 깨어있는 시민이라는 말을 하셨을까? 뭐냐면
이 시민이 참여해 주지 않는 한 정권이 운영되지 않는다는 걸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집권 4년차에 국가비전 2030이라는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2030년까지 우리를 복지국가로 만들어가자. 그래서 장기 국가 재정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조선일보가 세금 폭탄이라고 그냥 씹어 돌리니까 겉장도 열어보지 않고 폐기됐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되살아난 겁니다. 박근혜 후보까지 복지 확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과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재벌 중심의 고도성장 정책이 안 되니까 이제 중소기업도 강화하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으로 경제정책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성장 동력을 남북 교류협력에서 찾아야 된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 자체가 시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는 걸 절감한 거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유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집 가까운데 작은 비석 하나 세워라. 이렇게 돼 있죠. 저는 아니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어떻게 해? 국립묘지에 가야지 봉화마을에 묻혀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얼마나 싫으면 그럴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금방 깨달았어요. 뭐냐? 봉화에 내려온 이유가 뭐냐? 내가 봉화에 내려가면 이 지역 구도가 완화되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지금 영남분들께서 다 재벌입니까? 재벌 중심의 고도성장 정책으로 이제 지금 서민들이 살기 어려운데 나를 살기 어렵게 하는 새누리당을 왜 찍냐 이거예요. 가상의 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조선일보가. 동선을 딱 쪼개서 저것들은 빨갱이니까. 그리고 그걸 계속 공격하다 보니까 착각을 일으킨 거예요. 영남에서. 복지 확대한다. 노동자 존중해야 된다. 남북관계 하자. 이거 다 종북 좌파 빨갱이 또는 호남 것들. 나의 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는 정당에 대해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온 거죠. 이렇게 지역으로 나누어서 패싸움을 하는 한 대한민국은 발전하지 않는다. 이걸 극복해야 된다는 게 노무현 대통령의 평생 목표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봉화에 묻어달라 얘기했냐. 나는 죽어서도 이 지역 구도를 극복하는데 기여하고 싶다. 라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이해가 안 된 거는 마지막까지 이해 안 된 게 그 당일날 5월 23일 당일에 폐쇄로 TV에 찍힌 모습이 있죠. 집을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 무서운 결심을 써놓고 집을 나가세요. 근데 당신 아들보다 어린 전경한테 고개 숙여 인사해요. 그럼 가보셨죠? 15분이면 부엉이방에 올라갑니다. 이제 15분 후면 죽을 양반이 왜 길거리에 앉아서 풀을 뽑냐 이거예요. 저게 왜 뽑을까? 왜 그랬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요번 3주기 때 노무현 재단에서 마지막 육성이라는 걸 공개했습니다. 마지막 육성. 비서들하고 뭐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계곡에 있는 성체에 포위되어 있다. 다 죽는다. 그러니까 방법은 옥쇄밖에 없다. 그런데 이미 전세가 너무 기울었다. 그러니 여기 있는 분들은 성체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 정리합시다. 이러고 녹음이 끝나는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나는 정말 최대한 노력을 다했다. 그런데 내 주변의 흠집 때문에 공격을 이렇게 받고 있다. 근데 이 공격은 나만을 향한 공격이 아니다. 민주진보 진영 전체를 향한 공격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실패가 진보의 실패가 아니다. 나를 버리십시오. 이렇게 호소를 해도 그 공격이 멈추질 않아요. 그러니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거죠. 방법이 없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쌓고 내가 죽을게. 그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옥쇄할 방법밖에 없다. 그러나 전세는 너무 기울었다. 그러니 여기 있는 사람은 다른 성체로 가라. 라는 그 말 사이에 생략된 거죠. 내가 다 쌓고 갈게. 당신들은 옮겨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유서에 써있는 운명이다가 무슨 말이지? 이제 확실하게 이해되는 거예요. 국민들은 재벌 중심의 고도 성장을 원해. 복지를 확대하려고 그러면 좌파라 그래. 남북관계 하려고 그러면 좌파라 그래. 도무지 어떻게 옮치고 뛸 방법이 없는데 그 사람은 애시당초 서민을 위해서 정치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초선을 연 때 국회에서 발언하는 동영상 보셨죠? 억울해서 죽는 사람이 없는 나라. 이런 나라 좀 만들어보자라고 정치를 했는데 대통령 끝나고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환경에서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실수한 것도 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냐 이제. 그러니 내가 다 쌓아안고 가마. 이게 나의 운명이다. 그러면 거기 생략된 말은 뭐겠습니까? 이제 내가 대신 내가 다 쌓아안고 갈 테니 남아있는 분들께서 정말 서민도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받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해주면 안 되겠니? 그 말을 생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정당을 어떻게 혁신할 거냐, 정치 혁신을 어떻게 할 거냐, 다 계획이 있어요. 다만 참여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꼭 입당하라고 얘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다 우리 핵심 당원이시지만 주변에 입당하라고 하면 아무도 안 하죠. 나 미쳤냐, 거기 왜 들어가냐, 이렇게 얘기하죠. 입당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입당 안 하셔도 이 네트워크에 그냥 시민으로서 참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관심은 환경이다, 복지다, 뭐 노동이다. 그러면 그 관심 분야의 네트워크에 참여해라. 그리고 민주통합당의 의사결정구조에 시민으로서 투표를 해달라. 이게 돼야 정치 혁신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왜 나왔냐? 제가 양산에서 소위 통음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그 신문 용어죠. 봉화 막걸리를 취하도록 마신 겁니다. 그러면서 잡초 얘기를 합니다. 잡초. 왜 뽑았냐 잡초를. 왜 그는 운명이라고 했느냐. 생략한 당부는 뭐냐. 이제 당신께서 풀을 뽑는 사람으로 나서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는 민주정부 10년, 특히 참여정부 5년에 대해서 모든 정책은 9대1도 있지만 51대 49도 많아요. 장단점이 있는 거거든. 그 모든 결정 과정을 옆에서 같이 고민한 사람입니다. 그 정책 중에서 잘했는데 조금 미진했던 거 또는 잘못했던 거, 노 대통령 간 3년 동안, 간 이후 3년 동안 치떨리게 반성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아이고 이렇게 하면 좋았을 거야. 노무현 대통령 본인이 얘기를 했죠. 첫 번째, 노동을 놓친 게 가장 가슴이 아프다. 두 번째, 조선일보가 아무리 씹어 돌려도 복지 예산을 좀 혁명적으로 늘렸어야 되는데 그거 못했다 내가. 한탄을 했죠. 땅값 제때 못 잡았다. 3개입니다. 하나 더 했죠. FTA. 이 서비스업을 확대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월가가 붕괴해버린 거예요. 이거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된다. 이게 4가지 중요한 반성이었습니다. 그거를 문재인 후보는 뼈저리게 반성했고, 또 하나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이들의 어처구니 없는 역주행을 반면교사로 충분히 봤다 이겁니다. 왜 문재인일 수밖에 없느냐 이거죠. 저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세론을 깨줬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정치혁신 방안을 보고 경악을 했어요. 저는 2010년 8월부터 이 온과 오프가 결합된 네트워크형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이러지 않는 한 희망이 없다라고 3년 동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정치 혁신 방안을 보고 이 양반 정치를 정말 고민을 해보신 거야? 문재인은 정책에 대해서 5년, 노 대통령 떠난 후 3년 떨리게 공부한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잘못할래야 잘못할 수가 없어요. 물론 지나고 나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성을 토대로 분명히 나아질 수 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힘 모아서 우리 반드시 10월 19일에 축제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이깁니다. 고맙습니다.